저희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요일 저녁에 시간 내어서 영화 봐주신 분들과 만나신 소감 한 분씩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송유입니다. 저는 보고타에서 쿠키 역할을 맡았고요. 이렇게 주말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휴식 시간에 저희 GV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네, 요즘은 그 평범한 일상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또 얼마 전에 핸섬 가이즈 다음에 또 보고타로 이렇게 무대 인사하고 GV를 갔는데 이게 항상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언제 또 영화가 개봉해서 또 인사드릴지 모르겠지만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하게 오늘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핸섬 가이즈에서 핸섬 가이즈 할 때 또 송중기 배우님이 저희 GV를 도와주셔서 또 송민 선배님께서 기꺼이 또 와주셨습니다. 저희 GV 품앗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선배님이 또 달려와 주셨습니다. 영화계의 아름다운 문화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세 분의 이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안 그래도 이성민 배우님께서 아까 여쭤보니까 영화 개봉 다음날 바로 가서 맞아요. 영화 보셨다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인증샷을 핸섬 가이즈 감독님하고 두 분이서 아,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셨다. 네, 그럼 자기 돈 내고 영화 보신 이성민 배우님께서 어쨌든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여기 계신 관객을 대표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뭐 저랑 이렇게 관계가 깊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셔서 사실 좀 집중하는데 좀 힘들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해외여행도 나오시고 해서 반가움에 좀 보고 있는데 유독 준기군과 희준 군의 연기를 일반 관객 마음으로 참 보기 힘들었었어요.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질문을 오늘 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아무래도 이 세 분이 각자 너무 강렬하고 재밌는 작품에서 함께 공연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 어쨌든 진양철 회장님도 와 계시죠? 네, 회장님께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가 도준이가 보고타 가가지고 이렇게 10년 넘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회장님으로서는 또 어떠셨는지 이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야기해도 되나? 이게 드라마 전에 촬영했잖아요. 보고타 끝나고 재벌집 막내 아들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냥 뭐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왕이면은 뭐 해외 나가서 찍으니까 좀 부러웠다 그런 생각했었고, 좋았겠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이번 보고타를 보면서 재벌집이 그 뒤에 촬영을 했지만 최근에 중기군의 그 필모를 보면은 화란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로기완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보고타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저 친구가 저런 식의 작품들을 계속 선택한 이유가 뭘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재벌집 때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기 전에 중기군을 만났으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했던 음식 해주는 냉장고를 부탁해를 오늘 잠깐 보는데, 중기군 바스트샷을 딱 보는데 너무 애가 멋있게 이쁘게 쫙 나오는 거예요. 송중기 군의 모습은 일종의 저런 건데, 저 친구가 늘 선택했던 영화들은 최근 세 작품 다 굉장히 좀 뭐랄까
그렇지 않은 얼굴에서 보여주는 거하고 다른 캐릭터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작품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네, 그게 궁금했었어요. 우와, 이거 되게 필모그래피를 관통하는 중요한. 진짜 리액션이신 거죠? 제 진심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진영철 회장님께서 굉장히 우리 손자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 생각해주고 계셨네요. 감동스러운데요. 진짜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농담이지만 진영철 회장님이라고 언급해 주시니까 또 갑자기 그때 생각도 나고 애틋하고 좋네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궁금해하시는 거 그러니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형님께서 저렇게 그게 궁금해하실 줄은 몰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거는 없고요, 큰 건 없고 보통 최근에 기자님들하고 인터뷰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준기 씨 최근 선택하신 영화들이 준기 씨의 이민자 3부작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보고타 또 이민 가는 거고 제가 로기완이라는 작품도 그랬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옛날에 빈센조라는 드라마 할 때 그것도 입양된 이민자 얘기였었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겹쳤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라마에서는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밝고 샤방샤방하고 이런 작품들이 많아서 드라마 특성상 그런 작품들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영화 할 때는 드라마에서 했던 그런 밝은 느낌보다는 좀 상반된 모습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밝은 작품은 드라마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영화 할 때는 약간 좀 스산하고 어두운 감정을 다루는 거를 한번 계속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다음 작품도 그런. 다음 작품은 지금 찍고 있는 천우희 배우랑 마이유스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그 드라마는 굉장히 멜로 드라마고요. 다음 영화는 만약에 영화는 이제 좀 찾고 있습니다, 형님. 그래요? 저번에 손자 했으니까 형님 뭐 있으시면 좀 하나 주세요. 아들이나. 요즘 영화가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GV 갖는 게 너무 소중해요. 그러게요. 무대 인사 다니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어쨌든 저는 그 준기군의 그런 최근의 작품들 그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화를 통해서 송중기 군을 드라마에서 익숙하신 분들은 다른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점. 저는 그 로기안을 보면서 저 친구도 수염이 나는구나. 뽀송뽀송한 것만. 너무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준기 군이 영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동스럽네요. 사실 대기실에서만 해도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이렇게 배우님들이 서로 얘기해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폭넓게 해주시니까 너무 오늘 뜻깊은 것 같죠? 네. 근데 그럼 이 순간 이거 물어봐도 되나? 핸섬 가이즈의 제필님도 와 계신가요? 여기? 제필 누구예요? 네, 제필님이 와 계시다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진짜 여생은 이 순수한 동생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할 만큼 아꼈던 동생 상구가 보고타에 가서 어떤 욕망을 이렇게 막 펼치는 걸 보고 또 어떤 마음이 드셨나 제필이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일이니까 딱히 마음은 좋았겠구나. 열정의 나라에서 그 말고 희준군은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늘 다르게 배우들이 이렇게 딱히 배우의 종류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배우들이 되게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유독 희준군은
그거에 좀 집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준군한테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점도 궁금했었는데 작품을 선택할 때 감독이 우선이냐, 시나리오가 우선이냐, 캐릭터가 우선이냐 사실 말하기 힘들거든요. 어떤 감독이면은 시나리오를 안 보고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데 또 뭐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뭐 그런 감독인데 신인 감독인데 시나리오가 좋아서 선택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시나리오는 뭐 그냥 뭐 나쁘지 않은데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준구는 어떤 기준인지 그리고 보고타의 이 캐릭터를 선택할 때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어요. 질문이 아주 알차네요. 질문이. 근데 저도 선배님 말씀처럼 다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좀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아예 작업했던 사람들한테 전화까지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떤 그 감독님의 성향까지 같이 작업할 때 저도 작업할 때 행복한 걸 더 좋아해서 그 감독님은 작업할 때 어떤 성향이냐까지 다 조사를 한 2채널 정도는 하고 정보를 알아야지. 그 전에는 작품 좋고 감독의 전작들도 다 좋은데 막상 현장에 가서 정말 행복하지 않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서 이제는 거기까지 많이 보게 되는 과정도 즐겁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또 다르게 또 영화가 많이 소중해져서 이제는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제안이 들어오면 진짜 한자 정말 정성스럽게 읽어봅니다. 그게 또 소중함이 또 느껴지는. 그만큼 요새 영화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서 영화 제작되는 영화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목말라 하죠, 배우들이 다. 그러면은 이준 씨는 이 영화 보고타의 그 캐릭터는 뭐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번 이 보고타는 뒷조사를 하셨나요? 못했어요. 일단 전작은 봤어요. 소수 의견의 감독이신데 너무 훌륭했고 좋은 영화예요. 그다음에 송중기란 배우랑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었고 또 가장 큰 거는 사실 콜롬비아의 한국 상인들이 속옷 밀수하는 이야기다라는 소재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냥 전혀 예상이 잘 안 되는 소재여서 콜롬비아에 가서 촬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그것도 아주 컸죠. 근데 이거 제가 뒤에 원래 여쭤보려고 했는데 배우님 제가 오늘 오신다고 해서 이성민 배우님 그 작품을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배우님은 올로케 같은 거 해외에서 하신 없어요. 없으세요? 네. 공작은요? 공작 올로케 아니었어요. 대만에서 조금 찍었어요. 며칠 찍으신 거예요? 한 두 달 있었나? 저는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시네요, 맞네요. 네. 그래 선배님은. 그래서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네. 두 분은 다 어쨌든 한국에서 이성민 배우님이랑 촬영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영화는 진짜 그 콜롬비아 가서 거의 한 3달 정도 계시면서 막 맞아요. 끈끈하게 막 촬영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촬영 현장에 두 분이 아시는 이성민 배우님이 계셨다면 어떤 스타일이셨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저는 항상 맛있는 한식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배우님 요리하세요? 요리. 아니요, 저 그 외국 음식 잘 먹습니다. 컵라면 없어도 잘 먹습니다. 토마토 케첩만 있으면 돼요. 진짜요? 저희도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밥차는 안 갔나요? 한국 밥차는? 한국 밥차는 안 갔는데 거기에서 살고 계신 한국분께서 해주셨어요. 한식 밥차랑 콜롬비아 밥차 2개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골라서 먹을 수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럼 콜롬비아 밥차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요. 그게 형님 콜롬비아 밥차는요 뷔페처럼 소고기 스테이크, 닭고기 스테이크, 돼지고기, 연어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가셔야 된다니까요, 형님. 소고기가 우리나라 소고기처럼 그렇진 않아요. 좀 진짜 맛있어요. 건강한 근육질의 소고기여서 지방이 질겨요. 부드럽긴 한우가 최고니까. 맞아요. 되게 그 해외 촬영을 가면은 그 한국 스태프들이 많잖아요. 배우들도 있으니까 그
한국 식단을 되게 구성해줘요. 맞아요. 네, 해주는데 저희 현지에 있는 한국인 이제 그 밥차 하시는 분이 셰프가 가셔서 그 나라에서 쇼핑을 해서 이제 한국 밥상을 차려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밥상, 한국 밥상. 근데 한국 밥상이 훨씬 화려했어요. 대만 밥상은 거의 도시락 같은 데다 이렇게 고기 몇 개 얹어 먹는데 우리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는데 맞질 않더라고요. 근데 대만 분들도 한국 음식을 아주 싫어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건 좋았겠다. 콜롬비아는 뭔가 이게 맛이 통하는 데가 있나 보다. 약간 비슷해요. 네. 매운 것도 좋아하고 거기가 비슷한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미안해.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게 실화는 아닌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실화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한 20% 정도의 이제 약간 베이스가 있는데 영화사 대표님께서 실제로 대학교 때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대요. 그때 이제 거기에 계시던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캐릭터들을 약간 조금 이렇게 섞으신 게 있으신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드신 거죠.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끝나자마자 그 남동희 감독한테 누아른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콜롬비아 그쪽 동네 이야기면은 뭔가 이렇게 수리남처럼 마약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마약 얘기는 없었죠. 그 옛날 그 알파치오 스카페이스처럼 뭔가 밑바닥에 있던 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고 후반은 거의 누아르처럼 대부 같이 막 그렇게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두 분은? 네, 감독님이 그런 걸 좀 지향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마약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그 정도 긴장감을 당신께서 만드실 자신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상적인 거는 희준 군이 마지막에 침을 맞고 쓰러질 때 연기를 보면서 좀 저도 같은 배우지만 저건 재밌는 연기인데 어떻게 저거 했을까? 뭔가 이렇게 의식이랑 모든 것은 멀쩡한데 몸이 말을 안 듣는 연기를 하는데 어땠나요 하면서? 형님 그 영화 그 뭐였죠? 마비되는 형사가 마비되는 까먹었다. 형님이 마비된다고요? 그 형님 마비되는 막 움직일 수 없는데 뭐 그런 형사록에 공항이 와서 형사록 말고 또 영화도 있었는데 비스트에 비스트에 그 막 마비되고 그거 힘들잖아요. 저도 대본에 침을 맞는다, 마비된다 끝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아는 한의사 전화해보고 진짜요? 그런데 맞으면 어디서부터 마비가 되고 혀는 언제쯤에 마비가 되고 그런 걸 물어보고 상상해서 제가 한 거죠. 대본에 너무 심플하게 돼 있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게 어려웠어요. 인상적이었어. 감사합니다. 마비 연기를 또 해보신 적이 있어가지고 마비 어려워요. 이심전심으로 알아봐 주셨구나. 근데 저는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성붉은 이야기고 우리가 남미, 콜롬비아 이렇게 생각하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거를 되게 이 영화만의 색깔로 사실 생존 게임이고 다 목숨 걸고 이전 투구를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총이나 마약 같은 게 막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오히려 진짜 그 밀수나 상인 무엇을 그 시장에서 살아남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연기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먼저 송중기 배우님이 이제 국희를 연기하는데 이 국희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게 벌써 10몇 년의 세월을 다루는 거잖아요. 15년 정도. 근데 워낙 약간 성장사 같은 걸 많이 연기하긴 하셨지만 배우님이 이렇게 긴 세월 연기하는 건 처음이셨다고 얘기하셨고, 근데 저는 그 국희가 이뤄내는 변화가 막 되게 막 계단식으로 툭툭 붉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펼쳐지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변화를 좀 강조하다 보면 그게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기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에 두고 하셨는지.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좀 집중했던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저의
크진 않지만 저의 서사를 세 단계로 나누는데 도착했을 때 콜롬비아에 정착하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한인 상인 제 대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나누는데 중간에 있는 적응했을 때 그 모습을 정말로 그 모습만 잘 보여드리면 좀 컨트라스트가 좀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했었어요. 그 이유가 그래가지고 그 잘 적응한 모습을 어떻게 잘 보여드려야 되냐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스페인어였어요. 스페인어 대사를 정말 좀 많이 연습을 많이 했고 그게 콜롬비아 영화상에는 편집된 장면들이 조금 있는데 실제로 제가 촬영했을 때는 콜롬비아 현지 배우들하고 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서 대사만 외워서 이렇게 핑퐁 탁구하듯이 그냥 이렇게 대사 외워서만 하는 게 좀 제가 그게 뭔가 좀 그걸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애드립도 하고 싶고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스페인어는 공부를 좀 꽤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잘 되면 쿠키가 잘 적응한 모습이 좀 잘 이렇게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그것만 집중하면 이 컨트라스트가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어가 감사하게도 배우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요? 그 스페인어의 그 리듬감과 그 인토네이션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근데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영화는 사실 인물 한 명 한 명이 국기 앞에 어떤 길을 열어주느냐의 측면에 있어서 되게 다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수영인데 저는 네. 수영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기로 보면 다들 그 한국 상인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쫓겨가다시피 한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국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수영은 약간 자기가 선택을 해서 여기서 성공할래 난 여기가 좋아하는 인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영은 그러면 박병장이나 이런 사람이랑 뭐가 다른 걸까? 보고타에서 뭘 본 걸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궁금하네요. 그렇게까지 깊게는 생각 안 해봤고 수영 박병장과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그 쿠키라는 친구가 저는 가장 중점을 둔 건 쿠키라는 친구가 어떻게 마음에 들고 뭘 보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들고 어떤 식으로 끌리고 어떻게 해주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배신당했을 때는 어떤 게 정말 기분 나쁘고 제 눈빛에 어떤 게 기분 나쁘고 이런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들 많이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았을 때랑 싫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심리에 중점적인 거? 네. 그걸 뭐라고 보셨어요? 국회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내내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촬영하는 내내. 전 좀 그런 편인데 촬영 막 세팅하고 준비할 때 준기를 보면서 제 역할로 국희 준기 배우를 국희로 보면서 쟤는 저런 게 참 예뻐, 저런 게 참 좋아, 저럴 때 참 멋있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편이에요. 시뮬레이션도 하셨고 그렇게 또 형은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실제로도 그러면서 뭐가 좋다 그러셨어요? 기억에 되게 디테일하게 뭐 상황마다 다른데 준기 너는 참 보니까 내가 너 보니까 넌 이런 걸 되게 잘한다. 그래서 너는 사람들 잘 챙기는구나. 난 그런 게 없는데 현장에서 이러면서 되게 많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형이 느끼는 것들을 바로바로. 나하고 할 땐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려고 헬성과 했을 때도 두 분이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아니야. 졸았어요. 진짜요? 그러면 국희한테 배신감을 느낄 때는 어떤 면이 가장 싫을 때가 싫었던 거예요? 그거를 되게 많이 상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학교 후배가 내가 영화에 많이 추천해줬는데 그러다가 도와줬는데 훨씬 주인공이 됐어. 그래서 근데 갑자기 지나가다 형 잘했지? 그래서 어깨를 툭 쳤다.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많이 하고 점점 국희한테 기분 나빠지는 순간들을 영화에서 많이 찾으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희준 씨는 평소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 때 일상에서도 그 노력들, 그러니까 뭐랄까 그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희준이 보려고 하지 않고 수영으로서 보려고, 배역으로서 보려고 많이 애쓰는데, 그래서 사실 진짜 좀 피곤하긴 해요. 그게 그러면 일상에 영향을 미칠 텐데. 영향을 미쳐요. 형은 많이 영향 미치더라고요. 살인자 오난감 같은 거 하면 이 캐릭터는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어머. 되게 바퀴벌레처럼 보이지 않을까? 빨리 이렇게 싹 없애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일상이 좀 피폐해지긴 해요. 그거 위험하죠. 위험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형으로서 조언을 하자면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빠져나올 때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꼭 명상이나 108배를 진짜요? 진짜 형 열심히. 그 배역에 다가가려고 애쓴 나를 그냥 알아주고 빨리 빠져나오려고 애쓰죠. 그런 역할을 연기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스크래치가 났던 적이 있나요? 자주 있었어요. 근데 핸섬 가이즈는 전혀 없었어요. 너무 웃기고 그럴 것 재밌게 같아요. 지금 보고타 얘기하고 있잖아. 하다 보니까 자꾸 해석하지. 보고타죠.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보고타도 금방 이제 많이 빠져나왔지만 중기를 수영이 쿠키를 정말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 상상들을 많이 하면서부터는 이상하게 일상에서 중기가 불편하고 중기가 형 했는데 왜 기분 나쁘지? 이런 그런 사실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늘 108배하고 명상하고 등산하고 맞아요. 정신과도 다니고 있고 근데 쉽지 않아요. 기억나요. 형 콜롬비아 제 바로 옆방이 형이었는데 호텔에서 항상 땀 뻘뻘 흘리면서 108배 하고 매일 했어요. 네. 진짜 매일 그걸 매일 하세요? 네, 매일 합니다. 오래 했어요, 희중이. 네.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근데 진짜 이게 배우분들마다 또 캐릭터에 접근하고 또 다 그런 다르죠. 심리를 또 이렇게 하는 게 다르시니까. 질문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끼리. 그런가? 네. 네. 시간이 괜찮나요? 네, 조금 더 해도 돼요. 그래요? 네. 형님은 어떻게 접근? 오늘은 여러분 집이 시간이 제가 질문합니다. 이렇게. 근데 나가도 되나?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잘 빠져나오는 편이에요. 연극을 할 때도 저는 분장을 빨리 지고 빨리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듯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경계가 약간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을 때 내가 이것이 내 일상에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늦게 했어요. 늦게 했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원인을 몰랐는데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거나 그런 힘든 스크래치를 받으면은 잘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요즘 했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우들한테. 맞아요. 사실 안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 허구지만 그 순간에 우리 진짜로 하기 때문에. 마음을 쓰는 일이니까. 네, 진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서서히 잠식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기를 잘하는 것만큼 그런 마음 챙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너무 일인 중요하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되게 촬영장에서 루틴들이 되게 보면 그날 영화를 찍으면은 그날 촬영을 끝내고 특히나 이렇게 지방 로케 같은 경우는 갈 데가 뻔하니까 끝나고 배우들 감독님하고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두런두런 그날 있었던 이야기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그날 쌓였던 어떤 것들을 다 털어내는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어서 그 영화를 찍거나 하면 영화를 찍을 때는 특히나 유독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수영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저 사람이 저런 면에서 좀 다른 박병자나 이런 사람이랑 다른가 보다 느꼈던 게 수영이 이렇게 손가락 튕기고 약간 제스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유의 몸짓 같은 거. 근데 약간 이게 꼭 나쁜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은 되게 폼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보고타를 선택한 것 같다. 한국에서 뭔가 이제 잘 안 풀리는 인생이 되느니 용꼬리가 되느니 여기서 멋있게 용의 머리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항상 멋스러움과 허세와 그 멋스러움이 떨어지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가오가 떨어지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캐릭터인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허한 그렇죠. 인물인 것 같아요. 콜롬비아 그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근데 자기는 엘리트고 그치. 한국에서 고대에 나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 허하고 그래서 더 멋지려고 애쓰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롤렉스 차고 다니고 그런 거죠. 네. 근데 저는 아까 이성현 배우님이 그 모두의 송중기 배우님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진폭의 어떤 캐릭터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저는 약간 특히 뭐 로기완이라든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이 영화 그리고 다 그 화랑까지 합쳐보면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송중기 배우님 하면 아까 얘기하셨던 그 TV 드라마나 TV 쇼 같은 데서는 약간 배우님 특히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소년미 그 해사함 배우님이 갖고 계시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배우님의 연기 필모에 있어서 약간 어떤 커다란 진폭의 하나의 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그 지금 하고 계시는 캐릭터나 연기가 그로부터 출발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식의 그런 연기를 하고 계신다고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 시점에서 중기군의 요즘 최근에 영화 필모를 보면서 저 친구가 많이 몸부림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송중기 배우님이 되게 특유의 이 소년이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떤 사람의 길을 따라가다가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펼치려고 하고 어떤 어른이 되고자 하는가를 각각의 작품이 다 다르게 탐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우리가 약간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야망을 품고 어떤 성공을 꿈꾸게 하는 것인가를 작품마다 다 다르게 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이 약간 그런 이야기에 많이 끌리시는 건가? 왜냐면 배우님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네네. 또 살아가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작품을 선택할 때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때 뭐 갖고 있는 가치관들 뭐 그 당시에 많이 곱씹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 작품들을 고를 때 각자 다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말씀 주신 것 중에 제 송중기라는 사람의 평소에 좀 가장 본질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말씀하신 거에 있어요. 좋은 어른이 되자라는 그런 게 있어서 뭐 약간 뭐 좀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죠. 예, 제가 하는 사실 생각들이니까. 그리고 성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심한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리고 했던 거 말고 안 해봤던 거를 꼭 작품이 아니어도 평소 제 일상에서도 새로운 거를 찾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선배님 아까 되게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맞을 거예요. 예. 가만히 갇혀있기 싫고 고여있기 싫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작품적으로는 조금 다양한 장르, 안 해봤던 장르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약간 이 작품을 했을 때 이거는 저는 해봤던 건데 이 작품을 또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성공이 보이는 게 있다면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실패하더라도 제가 안 해봤던 거 새로운 장르를 선택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실패가 두렵진 않고요, 사실. 네, 다 또 배우는 게 실패가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네. 그래서 다 배우는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약간 몸부림치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선배님 그걸 봐주셨나요? 네. 전 중기 배우가 제가 중기 배우처럼 생겼다면 훨씬 저는 편하게 했을 텐데 예쁜 거 했을 텐데 이런 새로운 도전을 서슴지 않고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 꺼졌어요. 그만 하라는 건가? 귀에 안 들리세요? 크게 얘기하면? 들리세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되게 높이서 하고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레버넌트라는 작품을 만난 것처럼 중기 배우의 도전 속에서 언젠가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도 한번 해줄게. 배우는 좀 외로운 직업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친하지만 평소에 연기 얘기를 안 해요. 진짜요? 잘 안 해요. 고유의 영역이고 자기의 영역이고 그리고 외시간 하면은 너의 영역에 내가 침범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각자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배 때가 좋아요. 나도 진짜 이렇게 아마추어로 연극할 때 20대 때 그 선배들한테 많은 잔소리를 들었고 연출자들한테 많은 잔소리를 들었어요. 지적을 당하고 그게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받고 연기를 해야 되는 배우가 되는 순간 나에 대한 지적을 잘 안 해요. 옛날처럼 자꾸 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결국은 우리하고 비슷한 거죠. 동생이지만 너의 연기니를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이런 것처럼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계속 채찍질을 해야 돼요. 이희준 대표적으로 그런 배우예요. 준기군도 그런 지점에 있어서 나는 앞으로 우리가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앞으로 연기를 계속하면 많이 해야 20년 하겠지만 이 친구들 더 하겠죠. 더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배우로 뭐랄까 살아가려면은 끊임없는 자기 채찍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준규기 군의 그 요즘 최근의 필모들을 보면서 그런 도전, 그런 채찍질이 앞으로 40이 넘고 50이 돼서 60이 될 때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마 지금의 알고 있는 대중들의 송중기하고 다른 모습의 배우로 거듭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희준이는 뭐 늘 그래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 분이 너무 아름다운 관계인 건 알았는데 이렇게 연기에 대해서 깊숙한 얘기를 나누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럼 이제 객석에 마이크 드리기 전에 세 분한테 네. 제가 이 질문 공통으로 드리고 너무 거창한 질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전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송중기 배우님의 최종 필모가 탐구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좀 뜻깊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꼭 보고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어떤 어른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볼 때 이 영화가 비추는 점이 사실 그 국희가 자기 앞에 자기 편이 되라고 하는 어른들 중에 그 누구도 사실 편에 들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무엇을 욕망하느냐가 드러나는 건데 그렇다면 좀 이렇게 좀 바꿔서 그 국희가 꿈꿨던 성공이라는 거를 배우한테 좀 치환을 하자면 지금 각자 배우로서 꿈꾸고 계신 성공? 꼭 누가 내 앞길에 있어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로서 지금 쫓고 있는 어떤 꿈? 성공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배우로서요? 네. 와, 저는 국희 캐릭터랑 실제 저 송중기라는 사람이랑 이렇게 둘을 보면 저는 국희랑 저랑 되게 다른 성격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국희는 지금 자기가 1인자가 돼서 다 씹어먹을 거야. 아무도 안 믿어. 내가 이제 나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남을 거야 하는 그런 성격으로 묘사가 됐는데 실제 저는 항상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현장에서도 같이 먹고 살자가 제일 많이 해요. 조명팀, 촬영팀, 동시팀 서로 있을 때 같이 먹고 삽시다.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좀 배려하면서 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좀 이렇게 다 제 주위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좀 갖고 있는 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배우로서 저는 성공이 지금은 제가 주위에 있는 모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도 그렇고
저 혼자만 잘 살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배우로서도 지금 그래서 여기 저희가 사랑하는 두 형님도 계신데 워낙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우와. 얘기 들어보면 준기는 그 꿈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항상 영화 찍는 스태프들, 배우들, 드라마 모두를 챙기면서 하고 있어요. 네. 제 꿈은 제가 한 5년 전에 책상 앞에 쓴 메모가 있는데 그때는 5년 전만 해도 더 욕망이 가득했고 5년 전에 제가 마크 러팔로랑 다음 작품을 찍겠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막 아카데미 시상식을 가보겠다 이런 거였는데 머리도 찾지 마. 가까운 데 많아.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순간 내 성공이 뭐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책 보다가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성공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진짜 피부로 느끼는 성공은 이 건강한 가족과 아침에 아이랑 놀다가 오늘도 GV 하기 전에 아침에 아이랑 막 게임하다가 나왔는데 뭐 저기 계단 위에까지 로켓 쏘는데 저기까지 누가 멀리 가는지 해보자고 한 2시간 하다가 왔는데 그거 하다가 또 저희가 5년 전에 찍은 이 보고타를 무대 인사하고 이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건강한 가족과 그리고 작품을 할 때 감독님, 상대 배우, 스태프들 잘 배려해서 모두가 상처를 덜 받고 행복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마크 러팔로한테 그렇게 안 끌리는 것 같아요. 물론 하면 좋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 때는 저는 배우님이 원래 연기 잘하시고 언제나 연기 잘하셨지만 예전에는 배우님이 되게 불도저 같은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마크 러팔로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순간 약간 저 인물한테 내가 그런 스며드는 게 느낌이 아니라 있어요. 약간 그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가 없고 예열이 필요가 없고 확 이렇게 불도저처럼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너무 강렬하고 매력적이었는데 저는 최근에 뭐 더 다양한 역할과 작품을 하셔서도 그렇지만 어느샌가 배우님이 스며드는 배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근 연기를 보면서 물론 불도저만의 매력도 있고 스며드는 것의 매력도 있는데 배우님이 더 강약 조절을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뭔가 그냥 제가 주제넘게 해석하자면 지금 해주시는 어떤 그런 생각의 변화, 배우로서의 태도의 변화 같은 게 연기로 나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와, 멋있다. 스며든다는 말이 참 좋네요. 그런 것 같아요. 배우님도 꿈 얘기해 주세요. 20년이나 더 하실 거니까. 오늘은 보고타 GV. 싫어요. 듣고 싶어요. 저희가 너무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선배님. 애들이 꿈이 많네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영화 뜻깊게 보셨고 오늘 말씀 네.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세 분께 직접 이야기하실 수 있는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